네, 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동공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은공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할 때는 고객분들께 금융상품을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정작 가까운 제 가족들의 돈 관리는 챙겨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동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테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하나씩 담아보자는 마음으로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융 정보는 사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부분들은 제가 대신 확인해보고 보시는 분들은 핵심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가 유리한 경우를 4가지로 정리해왔는데요. 첫째, 청년 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이요. 정부 기여금을 무려 12%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압도적이에요.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둘째, 청년 도약계좌에 월 50만 원 이하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요.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비율과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셋째, 앞으로 연봉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분이요. 도약계좌는 소득이 오르면 정부 기여금이 줄 수 있는데 미래적금은 가입할 때 정해진 비율만큼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넷째, 지금까지 모은 목돈을 전세자금이나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요. 갈아탈 때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이랑 경우에 따라 우대 금리까지도 전부 받고 갈아탈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시고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너무 복잡하게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각종 가정을 넣어서 수십 개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몇십만 원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도약계좌의 4년차 기본금리가 연 4.5%에서 3%로 낮아지면서 두 상품 간 혜택 차이도 이전보다 줄었고요. 그래서 도약계좌로 더 오래 더 큰 목돈을 만들고 싶은지 미래적금으로 더 짧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은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조건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비교 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넣을지도 모르는데 전략부터 짜려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다 모르겠고 최소한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만 해두세요. 이것만 해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자연스럽게 쌓이거든요. 그 다음은 어떤 집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집 공고가 뜨는 그날까지 거주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만 채우시면 돼요. 서울은 국민평형 기준 300만 원, 가장 넓은 평수는 최대 1,500만 원이 필요해요. 이 금액까지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넣지 않으셔도 돼요. 반면 LH나 S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준비한다면 월 25만 원씩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유리해요. 대부분의 경우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다만 월 25만 원을 넣을 여유가 없다면 애매하게 2만 원, 5만 원씩 계속 넣는 것보다 아예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못 넣었던 회차를 채우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만 뒤늦게 넣으면 납입 인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청약통장에 돈 안 넣으셔도 되니까 꼭 가지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언제 어떻게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존 통장의 청약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우대금리는 전환하고 나서 넣은 돈부터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향후 청약에 당첨되면 관련 대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청약은 사실 예외도 많고 더 다양한 전략이 많아요.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돈이잖아요. 저한테 1억은 돈 관리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우선 1억 정도 모이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1,000만 원에 5% 수익이 나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내가 일해서 모으는 돈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들어주는 금액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축하는 체력 그리고 버티는 힘이 생겨요.
투자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시기도 있고 손실이 나는 해도 있어요. 이때 결국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투자 수익이 안 좋아도 새로 모은 돈으로 계속 자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1억 단계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찾는 것보다 매달 모으는 금액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많이 모으면 당연히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요. 커피 참고 배달 끊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하나는 버는 힘을 키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은행에 취직하기도 했고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이기도 했어요. 본업에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없애려고 했어요. 주거비를 줄이려고 합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했고요. 차도 일부러 안 샀어요. 지금도 사업 고정비 줄이려고 공유 오피스인 무료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돈을 최대한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두면 2억, 3억 갈 때는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이 부자가 되는 완성점이 아니라 자산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첫 1억까지가 모으는 힘을 키우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1,000만 원의 5%는 50만 원이지만 1억의 5%는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수익률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1년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 모든 돈을 예적금에만 두기에는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온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추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죠. 지수 ETF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투자 경험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투자해보지 않으면 내가 하락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나랑 잘 맞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이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책으로 배우기보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안에서 시도하고 조정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 10배에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분들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잖아요.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그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품을 많이 팔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듯이 손품을 파는 만큼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한도랑 금리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대출 비교 플랫폼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일단 여기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내 기준점이 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내시거든요. 저는 한 단계를 더 추천해요. 월급 통장을 쓰거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즉 자주 쓰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조회해보세요. 비교 플랫폼에는 없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더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금리가 낮아지거나 대출 한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용조회를 많이 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실제로 신용조회를 많이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회 자체가 점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조회하시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해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몇 번까지 안전하다는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시고 추가로 주거래은행 한두 곳 정도만 조회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해외여행할 때 현금 많이 환전하시기보다 카드 중심으로 쓰고 현금은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처음 트래블 체크카드가 나왔을 때는 환전 수수료랑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도 각광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결제에 대한 적립이나 캐시백까지 주는 특화된 신용카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트래블 체크카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회비가 없어서예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몇 번의 해외 결제 혜택 받자고 매년 연회비 내면서 카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라면 연회비 없이 환전 수수료랑 해외 결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트래블 체크카드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려요. 또 국내에서 평소 잘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서 해외 결제 혜택을 준다면 기존 카드를 함께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해외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니까요. 또 요즘처럼 환율 변동이 높은 시기에는 여행 경비를 한 번에 다 환전하시기보다는 여행 전까지 2번, 3번에 나눠서 미리 충전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환율이 되면 알림을 주는 기능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개별 기업을 계속 분석할 시간이나 자신이 없다면 저는 특정 종목보다 S&P 500 같은 지수 ETF를 먼저 모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지수마다 성장성이나 수익성, 배당 등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기업이 지금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 요건이 있는 S&P 500을 먼저 선택했어요. 규모만 크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어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지수가 대신 걸러주는 거죠. 게다가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대표 기업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처럼 순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ETF를 활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나눠서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성장을 이끌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여러 국가에 분산하면 그 시기의 주도국과 주도기업을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수 있어요.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신흥국까지 함께 담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수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멈추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기다리고 이런 결국 투자 시점을 계속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든 낮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그냥 꾸준히 사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잘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차이가 세금인데요. S&P 500 ETF는 배당도 나오지만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ETF를 팔아서 생긴 수익, 즉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게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수익의 15.4%의 세금이 붙고요. 미국 상장 ETF는 1년 확정 수익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떼요. 그래서 연간 확정 수익이 800만 원 이하라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 펀드나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또 달라져요. 이 계좌들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수익이 작더라도 국내 상장 ETF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요. 반대로 이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은 미국 상장 ETF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나 배당금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잡히는데요. 이게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따로 세금을 내거든요. 정리하면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 그 전에 쓸 자금은 ISA 납입 한도부터 채워서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시고요. 그 외 자금은 연간 수익이랑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서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 중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 ETF 같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전체를 주식으로만 채우는 건 때론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폭락장이 오면 대응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채권이나 금처럼 주식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장점이 두 가지예요. 먼저 폭락장에도 계좌가 덜 흔들리고요. 그리고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른 자산을 팔아서 싸진 주식을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저도 하락장마다 느꼈던 게 지금이 기회인 건 알겠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이미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아쉬움을 겪어보고 나니까 이런 이유에서도 자산 배분이 필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자산 배분은 내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변동성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주식 비중을 7, 80%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위험을 낮추고 싶은 분은 절반 이하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나머지를 뭘로 채울지가 고민인데요.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인데요. 금리는 보통 경기가 나빠질 때 내리거든요. 경기가 나쁘면 주식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식이랑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같이 들고 있으면 한쪽이 흔들릴 때 계좌 전체는 덜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도 1,600조가 넘는 자산의 85%를 주식과 채권으로 굴리고 있어요. 다만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이나 현금, 달러 같은 자산을 조금씩 추가해 볼 수 있어요. 주식 이외의 자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락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한테 맞는 비율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저는 지금 반도체 ETF에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테마형 ETF를 고를 때 확인하는 기준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반도체가 제가 보는 기준을 통과하는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이 산업의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요. 예전에 메타버스 ETF가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에는 실제 실적보다 앞으로 성장할 거란 기대가 훨씬 컸거든요. 반면 반도체는 AI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어요. 단순히 유망하대가 아니라 지금 돈을 벌고 있대라는 차이가 큰 거죠. 둘째, ETF 안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 반도체 ETF여도 투자 대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타이거 반도체 탑10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집중하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투자해요. 이름은 둘 다 반도체지만 완전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다르죠. 셋째, 거래가 원활한 상품인지를 봐요. 테마형 ETF는 지수형 ETF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과 순자산 규모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고 팔 때 불편하실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테마형 ETF는 중심 자산이 아니라 보조 자산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S&P 500 같은 지수 ETF로 중심을 잡아두고 반도체 ETF는 그 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역할로 가져가는 거죠. 우주항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순자산이 가장 큰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우주산업에 집중하는 ETF를 다 비교해 봤는데요. 대부분 스페이스X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종목 구성은 조금씩 다른데요.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는 로켓, 위성, 탐사선 같은 장비를 실제로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요.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은 위성 통신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은 우주산업의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담았고요.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는 운용사가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직접 고르고 비중도 조절하는 상품이어서 현재 스페이스X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 종목을 같이 확인하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우주항공 테마를 지금 당장 좋은 실적을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산업의 미래를 믿고 기다리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하면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실적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변동도 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주식의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채권 투자를 추천드려요. 채권은 예금이랑 비슷하게 이자를 받는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정부나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어요.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예상 수익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요. 요즘에는 ETF 중에도 만기가 있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있어요. 개별 채권을 직접 고르기 어렵거나 조금 더 쉽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런 ETF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채권으로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좀 덜 안정적인 회사의 채권일수록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줘요. 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최근에 JTBC 사례처럼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원금까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채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국채나 신용 등급이 A 이상인 우량 채권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회초년생이라면 ISA 연금저축펀드, IRP 순서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ISA가 가장 먼저인 이유는 세 계좌 중에서 돈을 가장 유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셔도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중간에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시면 그동안 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결혼이나 전세금, 이직 이런 것처럼 언제 목돈이 필요해질지 모르잖아요. 연금 계좌보다 세금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시기에는 유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ISA부터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인데요. ISA보다 세금 혜택이 더 커요.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런 혜택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예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
세금 부담이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후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돈만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IRP인데요. IRP도 연금저축과 비슷한 노후준비 계좌인데 세액공제 한도를 좀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까지 합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도 노후자금을 더 납입할 여유가 있다면 IRP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유연하게 쓸 돈은 ISA에, 노후자금을 위한 돈은 연금저축, 그리고 IRP 순으로 넣으시면 좋아요.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겠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무리해서 넣었다가 중간에 꺼내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절세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장기간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해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법안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7월 1일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아직 통과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청년형 ISA에서 발생한 이자랑 배당 소득은 한도 없이 비과세 해주고요. 매년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담겨 있더라고요. 기존 ISA는 수익에 대한 혜택만 있었는데 넣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혜택을 추가로 챙겨주는 거예요. 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의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나 ETF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이 안에서 투자하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계좌의 세금 혜택이 크다고 해서 목돈을 넣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투자금 전부를 청년형 ISA에 넣게 되면 자산이 국내 주식에만 지나치게 쏠릴 수도 있어요. 글로벌 주식이나 채권에도 함께 투자하고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 주식 몫으로 정한 금액을 이 안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개별 종목이나 테마보다는 국내 대표 지수인 ETF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러 대표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면서 시장의 흐름도 경험하고 이후에 내가 배당을 선호하는지 특정 기업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지에 따라 배당 ETF나 개별 종목으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대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담으시면 되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처럼 기초 지수는 미국인데 우리 증시에 상장된 ETF들이요. 미국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면서도 ISA의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 비금융 기업 100개를 담고 있어서 S&P 500보다 기술주랑 성장주의 영향이 커요. 상승장에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대신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는 가격 변동도 더 클 수 있고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둘 다 담으면 분산이 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두 지수에 겹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스닥 100의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S&P 500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둘을 같이 담는 건 분산이라기보다는 대형 기술주의 비중을 좀 더 키우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려면 S&P 500, 빅테크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면 나스닥 100, 반대로 대형주 쏠림을 줄이고 싶다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 ETF를 담을 수 있어요. ISA 만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국내 개별 주식만 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ISA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소액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에서 팔아도 어차피 매매 차익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ISA에 담아서 아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ISA는 원래 일반 계좌였으면 세금을 냈을 그런 자산부터 담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이요. 이런 해외 지수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 차익에 15.4% 세금이 붙잖아요. 두 번째, 채권형 ETF요. 국내 채권이든 미국 채권이든 똑같이 세금이 붙어요. 세 번째로 국내 고배당 ETF요. 국내 주식형이라 매매 차익엔 세금이 없지만 배당금은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거든요. ISA 계좌 안에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고요. 넘는 부분도 15.4%가 아니라 9.9%만 내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선 세금이 77만 원인데 ISA 일반형에서는 300만 원에 대해 9.9%가 붙어서 29만 7천 원이에요. 약 47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배당 ETF를 IS에 절대 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절세 측면에서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25년부터 세금을 떼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와서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하면서 복리로 굴리기 좋았어요. 근데 25년부터는 미국에서 받는 배당금은 15%의 세금을 먼저 떼고 들어와요. 배당금이 100만 원 나와도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85만 원인 거죠. 2천만 원을 배당률 3%인 상품에 3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예전 제도랑 비교했을 때 최종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 줄더라고요. 배당률이 높거나 투자금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이 차이는 벌어지고요. 그래서 절세 효과만 놓고 보면 ISA에서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 비중이 큰 미국 지수 ETF나 국내 고배당 ETF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다만 타이거 미국 배당 자우존스 같은 2천만 원을 배당률 3%인 상품에 3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예전 제도랑 비교했을 때 약 15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배당률이 높거나 투자금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이 차이는 더 커지고요. 그래서 절세 효과만 놓고 보면 ISA에서는 배당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의 비중이 큰 미국 지수 ETF나 해외 원천 징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고배당 ETF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운존스 같은 배당 성장 ETF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잘 맞다면 팔지 않아도 돼요. ISA에 담는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혜택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오늘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부터 정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약 198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6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25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월 200만 원에 12개월, 그리고 25년을 곱해서 총 6억이 필요해요. 물가는요? 남은 돈은 안 굴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효과랑 남아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효과가 대략적으로 상쇄가 돼요. 원래는 여기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빼고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국민연금 없이 계산해 볼게요. 그럼 6억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연평균 수익률을 7%로 가정하면 30년 동안 모을 경우에 매달 약 51만 원, 35년 동안 모으면 매달 약 35만 원을 투자하면 돼요. 더 놀라운 건 이 6억 중에 내가 넣는 돈은 30년 기준으로 약 30%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복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복리가 일할 시간이 줄어서 내가 채워야 되는 몫이 커져요. 20년밖에 없으면 월 118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지만 그 사이에는 30%씩 떨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갖고만 있기가 어려운 구간이 온다는 거죠.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뉴스는 매일 위기라고 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잠식이 되면 가장 안 좋은 시점에 팔게 되고요. 여기에 상황이 겹치면 더 어려워져요. 곧 써야 되는 돈이라든지 예를 들어 결혼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빼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대출까지 이용했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더 어려워지고요. 하락장에는 증권사 어플을 지우는 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쓸 일이 없는 여윳돈으로 또 내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 폭락장이 와도 버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기업에 넓게 나눠 투자하는 저비용 지수형 ETF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S&P 500 추종 ETF고요. 사실 20년, 30년 뒤에 살아남을 기업을 지금 예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20년, 3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지금 예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지수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빼게 되고 성장하는 기업을 새로 넣게 되는 구조여서 그 예측을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미국 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지수형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요. 고를 때는 최근 수익률보다 충분히 분산이 되어 있는지 수수료가 낮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수수료는 작은 차이 같아도 수십 년이 누적되면 수익률을 꽤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곧 생활비로 쓸 돈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좋아요. 55세에 계좌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쓰는 계좌니까 그때부터 꺼내 쓰는 계좌니까 인출할 시점에 안정성까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월 300만 원이 목표라면 층을 쌓으시면 좋은데요. 국민연금이 1층,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과 IRP가 2층, 그 위에 배당 같은 현금 흐름 자산이 3층이에요. 3층에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처럼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분배율이 높아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거든요. 특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하셔서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한테 잘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커버드콜은 높은 분배금을 주는 대신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은퇴가 많이 남았을 때는 커버드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중요해진 시점에 추가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사실 재테크처럼 저라는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아가면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저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나의 미래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회사에서는 내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외부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예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정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남으셨다면 제 채널에 오셔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금융 상품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복잡한 금융을 최대한 쉽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알려드릴게요. 전직은행원의 동공부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